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들으며 하루를 살 힘을 얻고 있는 딸아이 엄마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사연 들으면 저처럼 힘든 순간들 이겨내고 당차게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 저까지 힘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연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벌써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당시 제 남편은 작게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를 열심히 키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인 제게 그리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양친 모두 깍듯이 공양하고 딸아이에게는 다정한, 저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떠나는 바다 낚시도 크게 타박하지 않고 군말 없이 매번 잘 보내주었어요. 당신 바다 낚시가 그렇게 좋아? 가만히 앉아서 종일 물고기 낚이기만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몰라. 당신이 낚시의 참맛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지 그건. 탁 트인 바다에서 낚싯대 척 들이우고 있자면 세상의 모든 근심 시련이 확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물론 남편이 그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바다 낚시를 하러 가는 날에는 저 혼자서 가게 일을 다 감당해야 하니 저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 남편들처럼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술을 한다거나 집 밖으로 도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남편의 유일한 취미이다 보니 이것까지 막으면 저 사람 숨이 막혀 살겠나 싶어 제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간만에 바다 낚시를 떠날 생각에 아침부터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번도 없는 제안도 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주은이 개교 기념일이라고 학교도 안 가는데 이참에 당신 낚시 가는데 한번 데려가 보는 건 어때? 당신도 애가 있으면 좀 덜 심심할 테고 주은이도 은근히 아빠 혼자 낚시 갈 때마다 우리 빼고 아빠는 어디 좋은 데 가길래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고 궁금해했단 말이야. 이참에 부녀 사이에 추억도 만들고 좋잖아. 그러자 전에 없이 남편이 펄쩍 뛰며 정색을 하더군요.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어린애를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바다에서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애까지 데려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애 더 크면 내가 어련히 데려갈까. 아직은 안 돼. 뭐 저렇게까지 펄쩍 들 일인가 싶긴 했으나 아이 안전이라는 말에는 저도 더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뭐 엄마라면 당연한 반응이겠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서둘러 바다로 떠나고 저는 그날 아침에 그 대화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혼자서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날 밤 혼자서 그날 장사를 마감하고 녹초가 되어버린 몸을 겨우 누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은희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늦은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자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경찰에서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실종사건 접수가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남편분이 김철수 씨 맞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선 남편이 실종이라니요. 저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경찰은 오늘 남편이 낚시를 간 지역의 관할 경찰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실종이라뇨.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신고 접수받고 사실관계 파악 중입니다. 혹시 저희 관할서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저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지역에 그 오밤중에 택시까지 급히 대절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안까지 무슨 정신으로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김철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연락을 해온 경찰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 사진 몇 장과 함께 남편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철수 씨가 여기 방파제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건넨 사진을 확인하고는 저는 그만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낚시 의자와 낚싯대를 비롯한 낚시용품 일체, 옆으로 익숙한 남자의 외투, 지갑, 그리고 소주 여러 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방파제에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인근 주민이 핏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주셨어요. 사실 몇 시간 찾지 못한 걸로 성인의 경우에 곧바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지는 않는데 그 방패제에서 매년 한 번씩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혼자서 소주까지 이렇게나 잔뜩 마시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발이라도 헛디뎌서 바다에 쓸려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애기 아빠는 평소에 술에는 거의 입도 안 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년에 맥주 몇 잔 홀짝이는 게 전부인데 소주를 몇 봉이나 혼자 마셨을 리가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주더군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방파제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CCTV 사각지대이지만 방파제로 들어가는 쪽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남편분께서 혼자 낚시용품을 들고 방파제 쪽으로 가는 영상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낚시를 하면 술 한잔 하시다 그만 중심을 잃고 실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이 어디 있다는 건데요? 정말로 그렇게 떨어진 거라면 사람을 찾아봐야죠. 경찰관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정말 잘못된 거면 어떡해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낚시 간다고 그렇게나 신나하던 남편인데 고작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라졌다니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근을 수색해 보았지만 남편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흔적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방파제 인근이 파도가 높은 곳이라 만약 정말 그쪽으로 실족하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살아계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이렇게 어이없이 잃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이 사태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양가 부모님들까지 죄다 관할서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원이야, 김서방이 실종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거의 넋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저를 대신해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의 전말을 전해 듣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그만 졸도한 것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사위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나. 새끼 같은 우리 손주 어떡해. 이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 아들이 사라질 수가 있답니까? 다들 부정과 분노를 거듭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주은이 두고 이렇게 어이없이갔을 리가 없어. 아직 뭘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 돌아올 거야.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치, 엄마? 아이고, 내 딸. 우리 은이 어쩌나. 아이고, 이를 어째.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슬픔 속에서 차츰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도 저는 도저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던 장사에는 손도 댈 수 없어 가게가 엉망이 된 건 물론이었고 그나마 아이 앞에서는 제정신인 척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아이도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제 아버지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고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아니야, 주원아. 아빠 곧 돌아오실 거야. 아빠 금방 돌아오실 거니까 울지 마. 우리 딸, 어? 딸아이에게 울지 말라 해놓고는 정작 흐르는 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아가, 하루아침에 이리 참담한 일을 겪고 네가 어떻게 버티겠니? 네 맘을 내가 모르면 누가 또 알고. 그래도 우리 주은이가 있잖니. 주은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버텨야 한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시어머니의 행색도 말이 아니었으나 평소 당신보다 자식들 생각, 손주 생각이 먼저이셨던 어머님답게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이 앞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차마 더 이상 제 고집만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 또한 서서히 남편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없는 삶을 이어나가기란 정말이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딸 단둘이 남은 이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둘이서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 했던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것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다 자랄 일이 까마득했습니다. 어미가 된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혼자 힘으로 이 아기를 잘 키워놔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하고 억척스러운 홀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실종된 날부터 쭉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저희 가정은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사망 상태로 인정을 받았더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혜택의 도움이 남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로 남편까지 없다 보니 사는 게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차라리 사망 인정이라도 받았더라면 생각하다 다트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종일 온몸이 부서져라 가게 일을 하고 집에 잠깐 들어와서도 도무지 눈을 붙일 수가 없어 술이 아니면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혼자 딸아이와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는 걸 보는 양친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딸을 맡아주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한창 엄마 손 탈 때인데 아이에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족한 엄마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당신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덩어리 냉가슴을 앓을 양반이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그만 죄인이 되시고 마셨습니다.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시부모님을 보는 제 마음도 항상 미워질 듯 아팠습니다. 초반에 정신을 차리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무정하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 역시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요령이부터 처음만큼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혼자 하는 일에도 능숙해졌어요. 다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지요. 그 말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맙게도 엄마가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는데도 저희 착한 딸은 의젓하고 벌써부터 엄마를 생각할 줄 아는 자력 깊은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당시 10살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 제 아이의 시간도 이렇게나 흘러버렸구나. 아쉬운 마음에 괜스레 가슴 한구석이 휑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실종도 5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남편이었는데 일이 잘 자란 딸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은 생각이 가슴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간 애써 남편의 빈자리를 의식하지 않으려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정작 당신 없이 조금 살만해지니 오히려 그리운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간 네가 보통 용을 써온 게 아니잖니. 나는 그저 지금까지 네가 버텨준 것만으로도 그저 고맙다. 이제 주온이도 제 앞가림 할 정도는 되고 장사도 며칠 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단 며칠만이라도 너도 생각도 좀 비우고 푹 좀 쉬다가 와. 항상 홀로 남은 며느리 걱정뿐인 시어머니의 시라는 성화도 그제야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없던 뜻밖의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쉰 것이 남편이 떠나기 전이니 벌써 5년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었어. 하루에 시내버스도 몇 대 안 다니는 촌동네였는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자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었지 싶어. 저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제 연고지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의 고향에 따로 방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고향을 떠올리자 남편이 그리 마음 편하게 지냈다던 그곳에 가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저의 갑작스런 휴가지는 남편의 고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총구석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제가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잠시 의아해하셨으나 이내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별다른 흔적이 있겠냐마는 네 마음이 정이 그렇다면 한 번 좀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나 알던 어르신들이야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래도 동네 인심이 나쁘지 않았으니 가볼 발은 할 거야. 그렇게 도착한 남편의 고향은 정말 시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지금 살던 지역에 나고 자라왔고 친척들도 다 주변에 살고 계신 터라 저도 이런 시골은 처음이었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갈 만한 곳도 없어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혹시 철수 재수씨 아니세요? 남편의 고향이지만 이미 유년기에 떠나온 곳이라 남편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김철수 씨 안사람은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역시 맞구나. 내가 뵌 지가 한참이라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 기억하는 눈썰미 하나는 타고났거든요. 저 결혼식 때 갔었었는데 하긴 재수 씨는 그날 하도 인사하시는 분이 많아 경황이 없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 철수 옆집 살던 친구입니다. 하하하하하. 시원스레 말하는 남편 친구를 보자 인사한 기억도 나지 않는데도 괜히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절수는 안 오고 혼자 오셨어요?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오셨다지만 그간 교류가 없는 동네였으니 아직 남편이 떠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이걸 어찌 전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남편 친구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재수씨 요양차 내려왔다더니 역시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지내시다 보니 많이 괜찮아지신 모양이네요. 낯빛도 환하고 좋아 보이세요. 순간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제 남편을 만났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요양이요? 아이고, 내가 입이 방정이네. 좋은 일도 아닌데 주변에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이 친구가 재수씨 아파서 속상해 그런가 보다 했더니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셔서 기쁜 마음에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순간 제 가슴속에 갑작스럽게 불어온 불길한 예감이 양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남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일까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사람 어쩌고 다니는데 신경을 제대로 못 썼네요. 그게 벌써 한 1년쯤 됐나? 영 소식이 없던 녀석을 생각지도 못하게 근처에서 마주쳐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었는데 재수 씨 몸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 녀석도 건강이 됐는지 얼른 자리 뜨고 싶어 하길래 내 그간 다른데 얘기 안 하고 잠자고 있었지. 절수 시간 괜찮으면 언제 한번 내려오세요. 내가 저 앞에 정육식당 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대접 한번 해드릴게. 신이 나서 떠드는 남편 친구 말에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니요. 벌써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판국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부모 자식 마누라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5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냐고 남편 친구를 붙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혹여라도 간신히 실마리를 잡은 남편의 행방을 이대로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를 팽팽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따로 밖에 나와본 적도 없고 해서 제가 아직 여기 지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혹시 저희 집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남편 친구에게 잠시 의아해하는 기색이 떠올랐으나 그간 환자였다는 생각이 이 어설픈 논리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저수지 넘어가면 외떨어진 사유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별장에서 요양 중이신 거죠? 그 집이 옛날에 도시 살다 내려온 노부부가 몇 년 살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죽고 나서 몇 년 비어 있었다가 그러고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내가 그 집 전화번호 받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이사 들어갈 때 뭐 고친 거 없이 그대로 들어갔으니 아마 전화번호도 그대로일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테니 필요 없으시려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집 전화도 필요하단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 번호 저 주세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제 기세에 남편 친구가 놀란 기색이었으나 저는 그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다 남편 친구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닌데 너무 갑갑해서 남편 몰래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다녀도 되는데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어차피 지금 곧장 들어갈 거니까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실래요? 저 돌본다고 고생이 많은 사람인데 괜한 걱정까지 끼치기는 싫어서요. 걱정 마세요, 재수씨. 부부간에 서로 그리 마음을 써주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언제 철수랑 한번 같이 내려오세요. 남편 친구가 돌아서는 걸 확인한 뒤에야 휴대전화 메모장에 옮겨 적은 그 집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쩌자고 이걸 받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전화를 걸어서 뭘 어쩌자고. 정말 죽은 남편이 전화라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분명 저 사람이 1년 전에 봤다고 하잖아. 온갖 의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통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화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그래, 그럼 그렇지.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마침내 응답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들 함께 자식을 낳고 한 이불을 덮은 부부로 1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참 만에야 응답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잘못 걸렸나?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중얼거린 남편이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지 한참이 되도록 저는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사랑하는 제 딸이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제가 남편 없이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인연들을 모두 버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 한복판에서 저는 갈피를 잃고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는 않았으나 남편 목소리를 들은 이상 남편이 살아있지 않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있을 거다.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생때 같은 제 자식을 두고 저 하나 믿고 사는 제 부모님을 두고 나를 두고 이렇게 숨어 살 리가 없어.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당장 남편을 만나지 않고서는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는 남편 친구가 말했던 사유지산으로 향했어요. 산 앞까지만 택시가 데려다주고 안쪽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미 어둑해진 주변 풍경이 수산했습니다. 미리 말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 안쪽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풀을 헤치며 20분이 넘게 걷고서야 어렴풋이 집의 형태를 한 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을까? 정말 살아있는 남편을 볼 수 있는 걸까?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주변이 어둡게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이내 어둠에 적응한 눈이 여자를 알아보고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자는 우리 딸 주은이의 공부를 봐주던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갑작스런 사고로 양친을 다 잃고 어려운 형편에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던 게 안쓰럽기도 기특하기도 해 알게 모르게 더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대체 저 애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저는 거듭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그 애가 환하게 웃더군요. 둘은 뭐가 그리 재미난지 웃으며 한참을 얘기하더니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둘도 없는 사이인 듯 부둥켜 안고 말이죠. 누가 봐도 부부로 보일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릴 속일 수가 있냐며 때려줘야 할까?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얼싸안고 실컷 울어야 할까?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생각은 아무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목도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머리는 착실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을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마누라까지 속여가며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남편, 그리고 남편 곁에 다정하게 붙어있던 딸아이의 과외 선생. 그러니까 제가 피눈물을 머금고 제 가슴 속에 묻었던 나의 남편은 저보다 20살이라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서 모든 처인원을 제 손으로 다 끊어내고 아무도 찾지 못할 이 총구석으로 단둘이 숨어들어 살아왔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야 저는 간신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인간이면 어떻게 제 자식, 제 부모를 두고 모든 짐을 제게 다 떠안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간 남편을 떠올릴 때 느꼈던 슬픔과 아픔, 상실감과 그리움은 모조리 분노가 되어 제 심장을 활활 태웠습니다. 내가 저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린 여자와 하하호호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인근 읍내의 모텔을 잡아 들어와서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분명하게 목표가 정해지고 나니 머리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딸아이를 며칠 더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의아해 하시면서도 그간 쉰 적이 없으니 이게 왜 푹 쉬다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아들이 살아있음을 아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래도 제 자식인데, 그것도 죽었다 살아 돌아온 자식인데 아무리 죄 지은 자식이라도 저보다 아들 편을 드시진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잠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자각은 있는 모양인지 두 사람의 외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주변이 온통 수풀이었음에도 해가 떠 있을 때에는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자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드디어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히 따라붙었습니다. 여자는 인근 읍내까지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모자를 푹 쓰고 있더니 그보다 조금 떨어진 시내까지 이동하자 그제야 얼굴을 드러내고 후련하다는 듯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자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얼굴을 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 총구석에서 뭘 한다고. 노인네랑 둘이서만 있으려니 그것도 진짜 죽겠고. 내가 진짜 보험금만 타면 이놈의 총구석 뒤도 안 들어보고 탈출할 거야. 뭐래. 내가 미쳤다고 그 노인네 수발 들고 살 일 있냐. 돈만 있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쪽이야. 식구도 없이 혼자 밥 먹을 생각에 안쓰러워 반찬이라도 챙겨줄까 싶으면 처연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던 얌전한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런 인간이었던 건지, 남편과 숨어 살며 저런 인간이 되었던 건지, 우리의 공부를 봐주다 눈이 맞은 건지, 처음부터 남편과 짜고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온 건지,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 두 인간 모두 제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죽은 사람이길 자처하며 선택했다는 여자의 사랑이란 고작 저 따위에 불과하더군요. 여자는 그간의 도피 생활이 꽤나 답답했던 모양인지 카페에서 차를 몇 잔이나 시켜놓고는 전화기로 친구와 끝도 없이 수다를 떨어댔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없는 구석자리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선불폰을 쓰는 걸로 봐서는 남편이 단속을 시킨 것 같긴 했습니다만 말투에서 천박함이 묻어나는 것이 지금껏 들키지 않은 것이 용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의 입을 통해 저는 남편이 지금껏 숨죽이고 살아온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겠지요. 제가 알기로 남편 앞으로는 생명보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보험금 수령자는 저 여자로 되어 있겠죠. 그렇게 저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긁어모을 수 있는 증거란 증거는 싹 다 긁어모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며칠간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자지 않아도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가 저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어요. 남편의 실종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만으로 실종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망신고가 가능하니까요. 내게 지옥과도 같았던 5년의 시간이 그 둘에게는 그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자 몸 안의 모든 장기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지만 오냐, 내 너희들이 그리 바라마지 않던 그날을 너희들 인생이 끝나는 날로 만들어주리라 칼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실종이 사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나타날 수 없으니 여자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던 건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영 여자가 믿업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마스크를 쓴 채로 차 안에 머무르고 여자가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사의 담당관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여자는 사망보험금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돈 볼 생각에 신이 나는지 웃음이 비식 새어나오는 걸 참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담당관에게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제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처죽일년, 네가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았잖아요. 여자의 머리채를 있는 대로 휘어잡았습니다. 그대로 여자의 머리를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였어요. 왜 이래? 이거 안 나. 미친 듯이 악다구니를 쓰던 여자가 이윽고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뭐냐? 이제야 내 얼굴을 알아보겠더냐? 이 금수도 상종 못하고 도망간 인간 쓰레기야! 아니요, 어머님이 어떻게... 여전히 저를 제 아이 과외할 때처럼 어머님이라 부르는 여자에게 기가 차더군요. 그간 저것이 저를 어머님이란 부르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너를 안쓰럽게 여기며 인정을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으로 갚아. 내 남편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 돈 때문에 감히 네가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여자를 눈앞에서 때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 이건 못나. 내가 뭘 어쨌다고 다투부터 사람을 잡아끌고 이거나? 경찰에게 양손을 포박당한 채 미친놈처럼 악을 쓰며 끌려오던 남편이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만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우뚝 박혀버렸습니다.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니? 귀신은 내가 아니라 네 놈인데 뭘 그렇게 눈가를 치켜뜨고 감히 날 똑바로 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제가 배타는 사자 위에 주변 공기가 모조리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감히 그 더럽고 천복한 주둥이로 누굴 여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때려 죽어도 한이 안 풀릴 놈. 어린 여자의 눈깔 돌아 제 새끼도 버린 인간 말종 같은 놈. 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때려받고도 어린 여자란 시시덕거리며 살던 감수만도 못한 놈. 제 마누라한테 짐은 다 떠넘기고 내 인생 망가뜨린 저 죽일 놈. 아니야.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변명조차 제대로 못하는 놈을 보니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놈이 내 신세를 이토록 말아먹었다는 생각에 황망함에 기가 차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지 그랬냐. 차라리 죽지 그랬어. 이 꼴로 기어 나올 거면 차라리 죽지. 죽어. 죽어. 정신을 놓고 달려들어 남편 목을 조르는 저를 양옆의 형사들이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고작 그거 목 좀 졸렸다고 잔뜩 겁에 질려서는 손을 떨며 제 목을 매만지는 남편놈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 지옥으로 떨어뜨려 놓고 내가 니놈을 제명에 살도록 둘 줄 알았더냐. 그깟 돈 때문에 제 목숨이여 천륜도 버린 놈이니 돈 타갈 생각에 오늘 하루가 아주 천국 같았겠구나. 그런데 어쩌니 니들 오늘 여기서 1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갈 텐데. 제 말에 얼이 빠져있던 여자가 버뜩 정신을 차리더니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내 돈, 내 돈. 내가 그 돈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 돈, 내 돈.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쓰는 그 여자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네 돈? 여기 네 돈이 어딨어 이 도둑년아. 남의 가장 뺏고 내 아이 아빠 뺏고 다른 여자 남편을 뺏고 내 남편 목숨값을 뺏고. 네 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저놈 목숨값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돈을 타나? 계곡 붐을 물고 쓰러지는 여자에게 남편놈이 튀어오려 했으나 곧바로 양옆의 형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래도 죽은 놈으로 살면서 끼고 살던 여자라고 걱정은 되니? 그간 저거랑 놀아나느라 네 새끼, 네 부모, 네 마누라 걱정은 하나도 안 되디? 그런다 어쩌니? 저 여자는 돈만 받으면 너 같은 늙은이 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 만만이던데. 그러고는 전에 녹음해 둔 파일을 틀어버렸죠. 내가 진짜 보험금에 타면 이놈의 총구석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할 거야. 뭐래. 내가 미쳤다고 그 노인의 숨을 두고 살 일 있냐. 돈만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쫑이야. 남편의 얼굴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랑 나셨구나. 네가 천년 다 저버리고 선택한 사랑이라는 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걸 알았으니
니놈도 니놈 때문에 가슴에 피 먹는 사람들 심정을 손톱만치는 이해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니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만 죽여버릴까도 싶었으나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아무렴 어림도 없지. 앞으로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이 가시밭길이어야지. 남은 네 모든 생의 지옥 불속이어야지. 절대 쉽게는 안 되지. 내가 니놈 반드시 천수를 누리게 해줄 테니 아주 기대하려무나. 악마같이 내지르는 저를 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놈이 제게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어.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여보, 살려줘, 여보. 이미 5년 전에 죽은 놈을 살려주긴 뭘 살려줘. 어차피 죽은 놈이니 앞으로도 네 놈은 죽은 놈이다. 평생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네 자식, 네 부모한테까지 죽은 놈으로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남편을 끌고 들어온 형사들 또한 당연히 제가 미리 신고해서 잠복 중이던 중이었습니다. 보험조사관 역시 제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두 인간들의 사진에 동영상까지 넘기자 이날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 손으로 다 해서 넘겼으니 저들 입장에서야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테죠. 그렇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로 들이닥치면서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제 아들을 본 시어머니는 그대로 뒤로 졸도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살아있음에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그간의 전말을 경찰과 제게 전해 들으시고는 배신감에 절규하셨습니다. 이 미친놈, 이 정신 나간 놈, 네 새끼가 눈에 밟히지도 않더냐? 어찌게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받고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의 자식이더냐? 네라면 그러고도 아비더냐? 내가 짐승을 낳았구나. 내가 짐승을 낳았어. 정신이 돌아오신 후 시어머니께서는 천인공노할 제 아들의 행태에 그만 제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마셨습니다. 제 앞에서 죽은 듯 엎드려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썩을 놈, 저 천하의 망할 놈, 내가 저놈을 한 손으로 찢어 죽이고야 말 테다. 눈이 뒤집혀서 유치장 철장안으로 손을 뻗어 남편을 찢어 죽이겠다는 저희 엄마를 뜯어 말리시느라 저희 아버지께서 애를 먹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신을 놓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들어 놈의 사지를 절단내려 하셨겠죠. 제 장인장모의 다정하고 온화하던 모습만을 기억하던 남편 놈의 입장에서는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듯한 공포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대로 확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가 체포된 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한 자료가 넘쳐나는 덕택에 둘의 형량도 최고 수준으로 받아낼 수 있다더군요. 5년을 주거니로 살던 남편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억울해요. 난 가면 못 가요. 안 돼요, 안 돼. 구치소로 끌려가며 악을 쓰다 결국 졸도해버린 내연녀를 바라보던 남편 놈의 얼굴이 참담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제 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놈의 뒷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본 것은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놈은 제 얼굴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한때는 부부의 연을 맺어 한 몸과 다름없던 사이였는데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버린 놈의 상할 대로 상한 면상을 보는 제 마음이 차갑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죠. 여보, 내가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는 거 알아. 당신에겐 갈아 마셔도 부족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은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 나 감옥 가기 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얼굴 보여줄 수는 없겠어? 그래, 우리 주은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아무 죄도 없는 주은이가 너 같은 범죄자 놈이랑 엮여서 되겠어? 참 마지막까지 아비로스 염치가 없구나. 너한테 자식이 어딨어? 죽은 놈이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넌 우리 주은이한테 끝까지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 니놈 하던 대로 쭉 죽은 사람으로 살아. 이왕이면 그 안에서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더 좋고.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놈과 저 사이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천인복날 범죄가 드러났는데 아무리 죄가 없다 한들 시댁과 예전처럼 지내긴 어려웠습니다. 저와 저희 딸에게 죄인이 된 시부모님들께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따금 딸아이 얼굴만 가끔 보여드리는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니 더더욱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네요. 평생 겪지 않을 온갖 일을 다 겪고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딸이 있기에 결국에는 또다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두 식구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가며 살아가였죠. 부디 저희 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한 번씩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길고 굴곡진 이야기 들어주심에 감사드려요.